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과 치료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고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이럴 때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엠도게인, 즉 잇몸 재생술이다. 엠도게인이란 치주염으로 인해 내려앉은 치주 조직의 재생을 도와 자연 치아를 살리는 술식이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엠도게인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네, 노화나 사고, 치주 질환 등으로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틀니라든지 임플란트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치아 인공 대체물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는 또 힘들 겁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구강외과 전문의 윤홍식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자연 치아에서 잇몸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치아 주변에 염증이나 세균 덩어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네. 네, 저희들이 그 구강 상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쉽게 치아와 잇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치아 주위로 잇몸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치아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아의 앞뒤 그리고 치아 사이에 잇몸이 꽉 들어차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이다 또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잇몸을 한가닥 이렇게 벗겨보면 우리가 경조직이라고 그러죠. 치아하고 잇몸뼈가 남습니다. 그런데 잇몸뼈도 보면 치아 주위를 따라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에 해당되는 잇몸이 이 치조골과 치아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치아라는 것은 잇몸뼈에서부터 구강 내로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구조물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치아를 따라서 잇몸뼈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막고 방지하는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있을까 또 어떤 기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치과에서는 그러한 그 구조물을 생물학적 폭경 또 생물학적 어떤 방음막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 치아하고 잇몸뼈하고 사이에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치아를 따라 이렇게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물학적 폭경 또는 생물학적 방음막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잇몸이 치아 주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잇몸 안으로 또 잇몸뼈 안으로 갈 수 없게끔 막아주는 어떤 구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얇은 잇몸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 한 2에서 3mm 정도로 아주 얇습니다. 이 얇은 잇몸의 두께가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과 영역에서는 이 생물학적 폭경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치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치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조만한 게 치조골입니다. 그리고 요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2에서 3mm 정도의 생물학적 폭경, 그래서
치아를 꽉 잡고 있는 그 구조물인데요. 치아 주위로 이제 염증이 생긴다. 예를 들면 치석이 온다. 그러면 이 염증으로부터 뼈가 물러서기 위해서는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러섭니다. 물러서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잇몸이 쭉쭉 내려가면 잇몸뼈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물학적 폭경은 항상 그 두께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이것들이 꽉 잡아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 환자분인데요. 밑에는 제가 그 부분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아서 빼고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요. 위에 요 치아를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풍치기, 그래서 치아가 솟구치다 그러죠. 이가 이렇게 흔들리고 뼈가 녹아버리면은 이제 이 치아를 발치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치아를 제가 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치아의 머리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가 치관이죠. 치관이 있고 요 위에 부분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 부위가 잇몸뼈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 경계 부위를 따라서 본래는 잇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첫 번째 화살표에 보면 요 까만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치석입니다. 치석이 이제 쌓임으로써 풍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화살표, 요 위에 화살표 부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주 자그만하게 잇몸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적게 묻혀 있기 때문에 치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하얀 부위가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꽉 잡고 있는 잇몸이에요. 너무나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빼고 할 때도 보면 일부분 딸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폭경은 아주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자연치아에는 생물학적 폭경, 그러니까 외부 세균으로부터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아의 뿌리 부분에 2에서 3mm 정도의 두꺼운 조직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임플란트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치아와는 차이가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에는 똑같이 세균을 막기 위한 장치물이 있는데요.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작하는 점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치아는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 있죠. 뿌리와 머리 부위가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하고 머리 부위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부위에서. 그런데 임플란트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나사 부위가 뼈 안에 있고, 그리고 머리에 해당되는 저 치관 부위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부위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정밀하게 이렇게 나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살기에는 너무나 광활한 운동량인 거예요. 큰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세균이 이 뿌리하고 머리 사이에 여기 접촉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뼈가 물러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폭경은 치아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는 이 부분이 뼈입니다. 뼈하고 딱 맞게 심거든요. 자, 요게 2개월, 3개월 지나서 이제 입분을 뜨죠. 그래서 이를 이제 만들게 되면 요 위에 하얀 부분이 이제 크라운 그 이 모양이죠. 그래서 요 밑에 부위가 뿌리에 해당되는 아까 전에 그 임플란트입니다. 제가 심었을 때는 뼈하고 딱 맞게 심었는데 이 보면 뼈가 좀 내려가 있죠. 생물학적 폭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뼈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정상적인 엑스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아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임플란트는 이 접촉점 때문에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생물학적 폭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3차원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가 이렇게 이제 보통 거리가 있는데요. 그 세균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중간에 이 뼈입니다. 뼈인데 이렇게 거리가 유지되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뼈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임플란트 사이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세균이 가까우니까 뼈가 좀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너무 가깝게 심었다 그러면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도 더 많이 끼고 보기도 좀 더 싫어지는 그러한 임플란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의 생물학적 폭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임상 사진에서 보면 제가 이거는 적시 임플란트를 한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 치아 2개를 뺐습니다. 빼자마자 제가 바로 심었는데요. 처음에는 뼈가 요 사이에 뼈가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심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이를 본떠서 이를 만들고 나면 이 치아 사이에 또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 어쩔 수 없는 그 간격 때문에 중간에 뼈가 녹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고난 이 자연 치아를 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원장님.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와 이 자연 치아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지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환자분들이 물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임플란트는 뼈하고 잘 붙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주위의 치아와 잘 어울려야 되겠죠. 그래서 치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을 때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시면은 당장 보기에는 어느 치아가 치료했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치료가 잘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 환자분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가 부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에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신경치료를 해서 씌웠고요. 요거는 너무 많이 부러져서 빼고 임플란트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엑스레이를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임플란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폭경 위치가 다릅니다. 뼈가 여기에 있고 치아는 위에가 있죠. 그림으로 다시 보신다면 항상 이 주위의 치아에는 뼈가 위에 있지만 임플란트 주위에는 이렇게 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아주 자연스러운 치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쭤봅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을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임플란트하고 뼈하고는 붙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아름다운 치아를 원한다면 반드시 뼈 이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분도 한쪽은 이제 넘어져서 이가 깨져갖고 적시 임플란트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뭐 어느 치아가 했는지 잘 모를 정도 이렇게 네. 되었을 때 임플란트가 잘 되었다 또는 이가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꾸 이런 사진만 보여드리니까 뭐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환자분이 오셔갖고 요렇게 돼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임플란트가 뼈하고는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죠. 네. 그리고 치아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생물학적 폭경 어떤 그런 부분이랑 뼈 이식을 잘 되었을 때 그래도 자기 치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기는데요, 원장님. 자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또 좀 인공적으로 심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생물학적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명확한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물론 자연 치아하고 그 임플란트 사이에 생물학적 폭경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자연 치아부터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요 빨간 부분이 잇몸입니다. 잇몸이고 요 하얀 부분이 이제 치아라고 봤을 때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이렇게 섬유 조직들이 직각으로 빡빡하게 붙어 있어요. 자연 치아는. 그래서 또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도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섬유 조직의 방향이 이게 꽉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침범에 대해서 막아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 치아를 현미경으로 본 사진인데요. 섬유 조직이 아주 빡빡하게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보면 이거 임플란트 까만 부위가 임플란트인데요. 확대해서 이렇게 위에서 동그란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입니다. 봤을 때 이 자연 치아와 다르게 섬유 조직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유 조직의 주행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섬유 조직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느슨하게 감싸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치아는 이렇게 꽉 끼어 있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수술을 할 때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 치아는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있으면 그 치석 있는 부위만 뼈가 이렇게 많이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괴된 경우가 많고요. 임플란트는 만약에 염증이 생기면 한 군데 염증이 생기면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빨리 이렇게 돌아요. 임플란트 주위로.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몸을 열어보면 항상 보면 동그랗게 뼈가 이렇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해부학적 차이 때문에 염증 양상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우리가 또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치아가 시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흔들리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잇몸병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근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으로 엔도게인이라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엔도겐이라는 치료는 결국에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이것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보면 치아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잇몸 안에 있는데요. 잇몸 안에 있을 때 치아의 머리 부분만 생기고 아직 뿌리 부분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위가 발달되면서 치아 주위에 이제 치주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섬유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시멘툼이라는 어떤 조직 그리고 치조골, 잇몸뼈라 그러죠.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그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기원이 이 치아 주위에 여기 단백질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제품이 이제 우리가 엔도겐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제품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사기 모양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파괴된 조직에 이렇게 쭉 짜면 그것들이 이제 주위의 치주 조직들을 재생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요즘에 그 차인표 씨도 아닌데 양치하다 보면 정말 막 분노의 양치질한 것처럼 잇몸에서 피가 너무 좀 자주 나고 특히 이렇게 물을 먹으면 너무 싫어가지고 거의 입안이 한겨울이거든요, 원장님. 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M도계인 좀 솔깃합니다. 이게 자연 치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자연표처럼 이렇게 양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엔도겐을 쓰면은 여기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보일 정도로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보통 풍치죠. 뼈가 많이 녹았는데 이 치아 주위의 조직을, 염증 조직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긁어내고 잇몸 수술을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래 바로 잇몸을 덮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엔도겐이라는 어떤 그 물질을 이렇게 쭉 짜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보면 요 노란 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고름이에요. 잇몸에 이제 고름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치아가 많이 흔들려요. 송곳니 부위인데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많이 녹아있는, 뿌리 끝까지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잇몸을 열었죠. 열어서 깨끗하게 우리가 이제 염증을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짜갖고 넣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여기 보면 까만 부위가 이제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주위에 이제 치주 조직이. 그래서 이가 많이 흔들리고 뭐 고름이 나고 이런 상태인데 엔도겐 넣고 나서 한 4년 지나고 난 사진인데요. 뼈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만큼 뼈가 좀 재생이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니, 송곳니 부위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도 안 흔들리고 그리고 잇몸도 이제 차오르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그리고 만들어진 뼈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겐이 임상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죠. 네, 임플란트 한 개당 평균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담을 안고 좀 어렵게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에 또 염증이 생겨서 재식립하는 경우도 또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방금 또 설명해 주신 M도게인이 임플란트 주위염에도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는 그 임플란트 주위염에 엔도겐을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이분은 임플란트를 한 10년 쓰셨는데 주위에 이제 염증이 조금씩 생겼죠. 네. 뭐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넣고 염증이 생기면 대부분 보면 그 염증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고 재식립 또는 재수술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면서 이제 달라졌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수세미 같죠. 수세미 같이 이제 타이타늄 브러쉬라 그러는데 이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깨끗하게 기계적으로 이제 닦는 거예요. 수세미처럼. 지금 보면 좀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표면은 치아하고 다르게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긁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식립 또는 재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깨끗이 긁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뭔가를 우리가 이제 시도할 때는 주위의 조직, 그 오염된 조직을 다 제거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이분도 임플란트를 좀 오래 쓰셨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전에는 기계적 방법으로 깨끗이 닦아냈는데 요거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방울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세균을 거기에 붙어 있는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임상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보면 이분도 임플란트를 하고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이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도 보면 뼈가 녹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저라든지 기계적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도겐 물질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여기 이제 뼈가 많이 녹아 있죠. 염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엔도겐을 사용해서 뼈가 이렇게 올라온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제 지금 임플란트가 대중화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또 이제 수명은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빼고 재식립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엔도게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레이저 또는 뭐 여러 가지 기계적 방법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빼지 않고도 우리가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자기 주치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임플란트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식립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식립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한해서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더 늦기 전에 치과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구강외과 전문의 윤홍식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